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 20조의 문제가 그 경매 과정에서 이제 자주 쟁점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그 종전 경매 실무에서는 이게 20조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어요. 잘 모르고 그냥 전유 부분을 매각하면서 뭐 종된 권리가 되는 대지권을 감정평가도 안 하고 전유 부분만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고, 그 다음에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지분을 전유 부분과 별개로 또 매각하고, 이런 뭐 잘못된 절차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판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01년도 판결 같은 경우도 이게 경매법원이 약간 전유 부분 경매를 하면서 그 대지 사용권을 고려를 안 하고 아예 그냥 전유 부분만 감정평가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가를 안 치르고, 감정평가를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안 했기 때문에 대가를 안 치르고 공짜로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대지 사용권을 잃은, 어떻게 보면 돈도 못 받고 그냥 뺏겨버린 그런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뭐라 판단했느냐, 대지 사용권을 종된 권리로 이해하는 한 설사 집행법원이 채권자 경매 신청에 따라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즉 대지 사용권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경매 절차는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런 하자에 불구하고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다툴 수가 없고, 대지 사용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록 적법한 감정 절차 없이 대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제 기각을 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도 판결인데요. 아파트 전유 부분을 낙찰받은 원고가 대지 지분만을 낙찰받아서 이전 등기한 피고를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경매가 따로따로 돼서 원고는 전유 부분, 피고는 대지 지분 낙찰자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지 사용권 성립 이후에 취득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다 일이 잘못 벌어지고, 원래는 경매에서 이제 그 대지 사용권을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대지 팔아서는 안 되고 이게 걸러졌어야 될 부분인데, 법원이 만약에 경매법원이 용의 주도하게 했더라 그러면은 집합 건물이 있는 땅이 나올 때는 항상 이게 대지 사용권 성립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촉각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채권자 쪽에 이렇게 성명을 구하거나 또 필요한 곳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해가지고 대지 사용권이 언제 성립됐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대지 사용권 성립이 된 물건이라고 하면은 경매를 그냥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팔아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런 분쟁이 이제 많아지니까 결국 판례라든지 뭐 학설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과정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절차들이 많이 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법원 97년 사건 같은 경우는 대지 사용권 없는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경매 신청되었을 때 경매법원의 적절한 조치와 일괄 경매 법리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안은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 제목을 보시면 낙찰 허가에 대해서 지금 다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해서 만 경매가 이제 일어났는데, 경매가 진행됐는데 그걸 누군가 낙찰이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뺏긴 사람,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경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집합건물법 20조도 이야기하고 또 일괄 경매 법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괄 경매라는 것은 두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팔 때 이제 그 한꺼번에 팔아야 되는 그런 법리잖아요. 경매에서. 그런데 그 일괄 경매 법리하고 이런 그 집합건물법 20조 법리하고 어떻게 이제 결부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비슷합니다. 어쨌든 대지 사용권은 이렇게 해서 그 종된 권리다. 그렇게 해서 그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미친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경매 신청이 들어올 때 경매 신청서에 대지 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팔려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분리하는 그런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집달관에게 현황 조사 명령을 하는 때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또 집행법원 스스로도 관련자를 신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 결과 전유 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 대상물이 되어야 될 대지 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서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할 뿐 아니라 입찰 기일의 공고, 입찰 물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해야 될 것이고, 자, 그렇지 않고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분리처분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땅 제외하고요. 그 대해서만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했죠. 맞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대지 사용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경매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그 대지 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조사를 함이 없이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일괄 경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괄 경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괄 경매는 물건이 두 개일 때 그 일괄 경매 조치를 취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전유 부분에 따라오는 종된 권리로서의 대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하고는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했죠. 일괄 경매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채무자가 뭐 경매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따지는데,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일괄 경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6년도 판결입니다. 대지 지분에 대한 감정을 누락한 채 잘못된 경매 진행이 된 점을 이유로 경매법원의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제기한 항고 재판인데요. 그러니까 경매법원이 지금 대지 지분에 대한 감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에 대한 감정은 안 하고 경매를 쭉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난 상태에서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고 나서 보통은 일주 정도 뒤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을 잡잖아요. 근데 그때 일주 정도 뒤에 법원이 최종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매각 허가나 매각 불허가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부분이. 이거 잘못됐네. 대지 지분이 대지 사용권 성립하기 때문에 감정을 했어야 되는데, 같이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싶어서 당연히 매각 불허가를 했죠. 그거는 당연히 맞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라고 해서 이제 항고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국은 졌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2013년 판결. 전유 부분에 관해서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는지,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는지, 원칙적으로 적극이죠. 적극.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해서 설정된 저당권이 공유 지분의 범위에서 전유 부분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이것도 뭐 당연히 적극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전유 부분에 관해서 설정된 저당권도 대지 사용권 성립 이후에는 당연히 토지 지분에 대해서 따라가거든요. 종된 권리로서 쑥, 이제 우리가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이미 대지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저당 경매를 통해서 그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 그 대지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자, 그러면 그 대지 사용권 성립 이전에 땅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낙찰로 인해서, 전유 부분에 대한 낙찰로 인해서 그 공유 지분이 쑥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매각으로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다만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지사용권 성립 이전에,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땅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만약에 이전 등기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그냥 소유권자로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그 땅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잡은 사람은, 저당권은 어차피 담보가치로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 성립해서 전유 부분을 가지게 된 그 사람한테 그 소유권으로서의 그 권리는 넘겨줘야 되는데, 다만 저당권자로서의 가치는 갖고 있는 거죠. 경매가 되면은 배당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결국은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 2008년도 판결이고요. 요것도 이제 아까 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그 신용금고,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어떤 땅에다가 이 7억 5천만 원짜리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요게 대지사용권 성립 전입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땅에 9세대 다세대 주택이 건축돼 가지고, 9세대 다세대 주택이 건축돼 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다세대 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어요. 하지만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별도 등기로서 그 신용금고의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세대 주택 몇 개가 경매가 된 겁니다. 뭐 지하 102호, 그 다음에 401호, 402호 이런 것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 1, 2, 3이 각자 이렇게 낙찰을 받았죠. 자, 그런데 피고 1, 3이 낙찰받은 지하 102호, 그 다음에 402호, 여기에는 그 경매를 할 때 이 입찰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보시죠.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처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대지 사용권 성립, 만약에 그 건물을 가져감으로써 이
땅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법원은 가져간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가져간다, 그죠? 대지 지분까지 가져간다라고 보고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그걸 피고 1, 피고 3이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앞서서 이 대지 사용권 성립 전에 땅의 저당권을 잡은 신용금고는 어떻게 지금 그 보호받겠어요? 배당받으면 되죠. 배당받으면. 땅까지 같이 팔았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로서 배당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402호를 팔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별도 등기를 그대로 존속시켜서 가져가라. 경매법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땅에 저당권이 남아 있는데 그 저당권을 인수해서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매각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도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401호 감정평가는 대지 지분을 또 포함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매법원이 사실은 경매 진행을 이제 잘 못한 거죠. 401호에 대해서는 그냥 평가하고 대지 지분까지 평가하고 팔아버렸으면은 그냥 배당하고 말았으면 끝인데 그냥 이 사람을 남겨두니 결국은 401호 낙찰을 받은 피고 2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가격을 내고 낙찰을 받은 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토지를 제대로 못 가져온 상태라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제 권리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하여튼 이유는 길지만 이 토지 사용료 청구 부분 사건에서는 어쨌든 401호는 자기가 합의하에서 이렇게 특별매각 조건에서 저당권을 존속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합의로 보고 그거를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부득이한 것 같아요. 법리를 떠나서 이게 뭐 말소되느냐 또 뭐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20조 법리를 떠나서 특별 매각 조건 이런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법원은 약간의 합의로, 묵시적 합의로 본 겁니다. 법원이 애초에 이제 경매법원이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여서 이렇게 판 부분이 절차적으로 좀 잘 못됐는데 그걸 뒤에 지료 청구라고 하는 소송에서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95년도 판결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 지연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원고 조은행이더라고요. 옛날에 원고 조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게 아마 목동 아파트 같은데요. 목동 아파트에 아파트 땅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전유 부분만 가져가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조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대지권 포함해서 전유 부분에 이 피고의 담보가등기가 설정이 됐어요. 피고의 담보가등기가 설정이 됐어요. 자, 그 뒤에 이 아파트가 이제 경매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조은행이 저당 잡을 때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을 잡았는데, 그 뒤에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고, 피고는 전체, 대지권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담보가등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경매됐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제대로 대지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낙찰되고 배당을 하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 효력이 대지권에 대해서 미치느냐, 이게 조은행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잡은 저당권 효력이 대지권에 대해서도 미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저기 대지권에 대해서 미치죠. 지금 보면 이미 대지사용권 성립될 때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당을 잡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대지사용권 성립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땅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근데 경매법원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거를 피고보다도 후순위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은 조흥은행이 당연히 앞서죠. 그런데 대지권 부분은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경매법원이 그 뒤에 설정한 피고가 그냥 등기부상으로만 보면은 더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를 더 이제 그 대지권 부분에 대한 배당에서 피고를 선순위로 하고 원고 조흥은행을 후순위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배당이익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누가 했겠어요? 조흥은행이 했죠.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당법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2006년도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배당이익인데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한 100조 2항을 주된 근거로 해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대해서 미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뭐 이것도 이제 배당이인데요, 결국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가 됐어도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등기만 한 사람이라도 땅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친다. 왜냐하면 대지사용권이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제 배당을 못 해주니까, 땅에 대해서 배당을 안 해주니까 배당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원심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 부분만에 대해 가압류 기입 등기가 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에 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가압류 효력 범위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아까 종된 권리에 관한 100조 2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02년도 판결 또 배당인데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분리 처분이 이렇게 금지된 대지 지분에 대한 경매는 무효이고 이는 경매 후에 촉탁에 따른 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런 차이가 없죠. 결국 이렇게 이제 대금을 납부했는데 아무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낙찰자로서는 낙찰 대금을 배당받은 사람이나 경매 절차를 주관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낙찰 대금을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런 소송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잘못된 경매가 많다 보니까 그 이전 등기 받고도 대지 지분을 이전 등기 받고도 이렇게 뺏겨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는 돈 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원 상대로는 이전 등기 청구, 이전 등기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낙찰, 이게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만약에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다 회수했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참 무서운 것이,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이제 원래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이렇게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못 받는 그런 경우에는 이걸 경매 절차를 주관한 대한민국의 손해 범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잘못된 경매 진행 때문에 생긴 손해,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경락대금을 다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있죠. 왜냐하면은 낙찰 받은 사람이 세금 내고 등기비용 내고 이렇게 해서 등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뺏기게 되면은 취득세라든지 뭐 세금 이런 부분들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받은 사람한테도 돈을 다 돌려받더라도 뭐 등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경매 진행을 잘 못함으로써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이런 사건으로 번지는 거예요. 2004년도 대법원 판결이고요.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했으나 강제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강제경매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배당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담보책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법리적으로 어쨌든 이게 무효인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해서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논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를 따라야지 담보책임의 법리를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약간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20조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대법원 판례는 없어서 유사한 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땅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게 대지사용권 성립돼가지고 나중에 낙찰 받더라도 내가 그 땅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이제 해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경매가 무효라서 땅을 다시 토해내야 되게 되면은 내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배당받은 사람이 과연 튼실한 사람이냐? 금융회사 같이 이렇게 망하지 않고 나중에 판결 받으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들이라서, 또는 무슨 유동화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불과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좀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게 대지사용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권리취득과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쭉쭉쭉 이렇게 같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려받는 부분에서 안전한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만약에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에휴, 그냥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경험했다 치고 들어가서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해서 뺏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돈 돌려받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조금 적은데, 수업료가 좀 적은데, 그 돈을 이제 낙찰 대금 이런 부분을 못 돌려받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데미지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경매 입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게 부당이득금 판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매로 만약에 뺏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배당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배당받은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부분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왜 어떤 부분이 실수했느냐? 뭐 당연히 실수죠.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대지 위에 제시의 건물이 존재한다는 등의 기재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이 집합 건물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매 담당 공무원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부동산 현황 조사서 등을 검토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집합 건물이 대지로서 분리처분될 수 없다는 사정 내지 경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매 공무원으로서는 좀 더 면밀히 현황 조사서 등을 검토해서 집합 건물이 대지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사법보좌관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그와 같은 추가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사건 지분이 집합 건물의 대지로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적어놨으면 사실 잘 모르면은 이게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줄만 적어놨더라도 책임이 없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다만 이제 이게 과실상계를 좀 했더라고요. 반 낙찰받은 사람도 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책임은 반이다. 다행히 요거는 반하니까 77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아마 등기비용 정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행히.